샬롬. 삼국지 5권 15번째. 유비와 공명은 유기와 더불어 강화로 내려갔다. 한편 조조는 관우가 갑자기 나타나 길을 막자 복병이 두려워 감히 뒤쫓지는 못했으나 다 잡은 유비를 놓쳐버린 일이 여간 분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또 하나 걱정은 물길로 내려간 유비가 먼저 강릉을 빼앗아 새로운 근거로 삼는 일이었다. 형주의 곡식과 돈 태반이 강릉에 있어 만약 유비가 그곳에 자리 잡기만 하면 그를 잡기가 몇 배나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조는 밤길을 마다 않고 군사를 몰아 강릉으로 갔다. 이때 강릉을 지키고 있던 이는 형주의 치중 등의와 별가 유선이었다. 둘 다 양양성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미 들은지라 조조에게 맞서 싸울 수 없다고 여겨 백성들을 이끌고 성을 나와 항복해 버렸다. 성 안으로 들어간 조조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루어 준 뒤 지난날 기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형주에서도 숨은 인재를 찾는 일에 들어갔다. 스스로 백성을 이끌고 항복해 온 형주의 이름난 선비 등위를 무겁게 했음은 물론 죄를 쓰고 갇혀있던 한승 같은 선비도 대흥로 벼슬을 주어 제 사람으로 삼는 일 같은 게 바로 그랬다. 그리고 그 밖에도 형주에서 벼슬살이 하던 높고 낮은 관원들도 특별한 허물이 없는 한 각기 알맞은 벼슬과 상을 내려 주인이 바뀌는 데 따른 동요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덕분에 강릉성을 비롯해 조조가 새로 손에 넣은 형주의 땅들은 곧 병원을 되찾았다. 그러자 조조는 다시 여러 장소와 모사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꺼냈다. 지금 유비는 이미 강화로 몸을 의지해 갔소. 그러나 정말로 두려운 것은 유비가 강화의 유기뿐만 아니라 동호의 손권과 힘을 합쳐 내게 맞서오는 일이오. 이는 풀을 베듯 뿌리를 뽑지 않아 다시 무성하게 만드는 격이니 마땅히 서둘러 손을 써야 하오. 어떻게 하면 그 전에 유비를 깨뜨려 사로잡을 수 있겠소? 순유가 얼른 일어나 대답하랬다. 우리 군사의 위세는 지금 세상을 크게 떨쳐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강동의 송권에게 글로 정해보도록 하십시오. 사냥을 구실로 강화에서 만나 함께 유비를 사로잡은 뒤 형주 땅을 나누어 가짐과 아울러 서로 동맹을 맺어 영구히 화친하자는 내용이면 됩니다. 그 글을 받은 송권은 놀랍고 두려워 반드시 승상께 달려와 항복할 것입니다. 구태여 거친 말로 송권을 격동시키지 않고도 우리 일을 풀어갈 수 있으니 좋은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조조는 그 같은 소녀의 계책을 옳게 여겼다. 그날로 사람을 뽑아 경문을 주어 동으로 보내는 한편 마군, 보군, 수군 83만을 일으켜 100만 대군이라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동으로 향하게 했다. 조조군의 진병은 실로 볼만한 것이었다. 강을 따라 물과 무트로 함께 나가는데 배와 말이 나란히 줄을 잇고 있었다. 행군의 복은 서로 형섬 두 곳에 미치고 동으로는 기황 두 땅에 접했으며 진체와 목체만도 300리나 이어질 만큼 대단한 규모였다. 하기야 정사의 안목으로 보면 그 같은 조조군의 규모는 매우 과장된 것이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가들이 추정하는 조조군의 실제 세력은 25만 정도라고 한다. 그것도 10만가량은 유종이 항복한 뒤 급히 끌어 모은 형주 군사들이라 80만 또는 100만이란 숫자는 최소한 대여섯 배 이상 과장된 셈이다. 하지만 25만 또는 15만이라 하더라도 계속된 전란으로 인구가 격감된 3세기 초
중국의 상황으로 보면 놀라운 대군임에는 분명하다. 한편 동호의 움직임도 만만치는 않았다. 시상군까지 올라와 둔치고 있던 송건은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양양으로 내려와 유종이 이미 항복했으며 또 조조는 밤길을 달려 강릉까지 빼앗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북방의 세력과 동호 사이에 바람막이처럼 남아있던 형주가 조조의 손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동호가 바로 조조의 칼끝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뜻임을 아는 송건은 곧 모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조조를 막을 의논을 했다. 먼저 노숙이 일어나 말했다. 형주는 우리와 이웃해 있는 땅으로 강과 산을 지키기 좋게 험하면서도 백성들은 모두 사리가 넉넉한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근거지로 삼을 수만 있다면 제왕의 길에 이르는 미천으로도 삼을 만한 땅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의 주인이던 유표가 죽고 그를 돕던 유비는 조조에게 져서 쫓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숙을 강화로 보내 유표를 조상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유비를 달래고 유표의 옛 장수들을 어루어 우리와 함께 조조를 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유비가 기꺼이 우리 말을 따라만 준다면 조조를 막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손건이 들어보니 그럴듯했다. 이에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그날로 노숙을 강화로 보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추어 유표의 죽음을 조상하는 동호의 시신으로서였다. 이때 유비는 유비대로 공명유기와 함께 조조에게 맞설 계책을 짜내고 있는 중이었다. 공명이 먼저 입을 열었다. 조조의 세력이 너무 커서 급하게 맞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동으로 의지해 가서 손권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겠습니다. 남과 북의 두 세력이 서로 맞서게 해놓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득을 얻는다면 안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강동에는 인물이 매우 많아 반드시 멀리 내다볼 줄 알 것인데 어찌 그 같은 일을 용납하겠습니까? 유비가 걱정스러운 듯 반문했다. 공명은 그런 유비를 안심시키듯 자신있게 말했다. 지금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 범처럼 강한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강동인들 어찌 가만히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반드시 사람을 이리로 보내 조조의 허실을 탐지하려 할 것인즉 그 사람이 오면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한종학 돛배를 빌려 동으로 가서 셋이 썩지 않는 혓바닥으로 남과 북의 두 군사가 서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이 이기면 함께 조조를 없애고 형주의 땅을 차지할 것이요. 북쪽에 이길 때는 그 승리를 틈타 강동을 차지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유비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말씀이 매우 높은 식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겠습니다만 강동 사람이 정말로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쪽에서 먼저 찾아가면 저쪽에서 선뜻 믿으려 들지 않을 테고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지 못했다. 그런 유비를 공명이 다시 좋은 말로 안심시키고 있는데 문득 사람이 들어와 알렸다. 강동의 손권이 노숙을 시켜 조상을 보냈습니다. 그 배가 이미 나루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일은 다 풀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반가운 듯 공명이 빙긋 웃으며 유비에게 말했다. 그러나 유비는 노숙의 조상을 내세우는 바람에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공명은 다시 자신의 헤아림이 맞아떨어진 것을 유비에게 확인해 주려는 듯이 유기에게 물었다. 지난날 손책이 죽었을 때 형주에서도 사람을 보내 조상하였던가요? 아닙니다. 강동은 우리 형주를 아비 죽인 원수로 대했는데 어찌 경조사에 서로 예를 표할 리 있겠습니까? 유비가 그렇게 대답하자 공명은 한층 밝은 얼굴로 말했다.
그럼 노숙을 조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조조와 우리들의 허실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그제서야 유비도 공명의 헤아림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었음을 알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공명이 그런 유비에게 가만히 일러주었다. 노숙이 와서 조조의 움직임에 대해 묻거든 주공께서는 다만 모른다고만 하십시오. 그래도 2번, 3번 물을 때는 이 제갈량에게 물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 노숙을 성 안으로 맞아들였다. 노숙은 먼저 유기를 찾아보고 유표의 죽음을 조상한 뒤 손건이 보낸 예물을 전했다. 유기는 그 자리에서 유비를 불러들여 노숙과 서로 만나보게 했다. 예를 다한 뒤 후당으로 옮겨 술자리에 앉게 되자마자 노숙이 유비에게 말했다. 황숙의 크신 이름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만 인연이 없어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렇듯 뵙게 되니 실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요사이 듣자니 황숙께서는 조조와 여러 번 싸우셨다는데 어땠습니까? 반드시 적의 허실을 잘 아시리라 믿어 감히 묻습니다. 도대체 조조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유비는 미리 제갈량에게 들은 말이 있는지라 말로 바로 말해주지 않았다. 저는 군사가 적고 장수가 모자라 조조가 온다는 말만 들으면 바로 달아났기 때문에 그 허실을 알지 못합니다. 듣기에 황숙께서는 제갈량의 꾀를 빌려 2번이나 조조의 군사를 불태움으로써 조조의 간담을 서늘게 하였다는데 어찌 모른다고 말하십니까? 노숙이 알 수 없다는 눈길로 유비를 보며 다시 물었다. 그러자 유비는 대답을 슬쩍 공명에게 넘겨버렸다. 공명에게 물으면 자세한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명은 어디 계십니까? 바라건대 한번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궁금한 것부터 알아낼 욕심으로 노숙이 그렇게 정했다. 유비는 못 이긴 채 공명을 불러들이게 하여 노숙과 만나도록 해주었다. 노숙은 공명과 처음 보는 예를 끝내기 무섭게 물었다. 선생의 재주와 덕망을 오래 사모해 왔으나 여지껏 뵙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전하의 큰일에 관해 선생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 위태로움과 평안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조의 간사함께는 이 양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스러운 일은 우리 힘이 그에게 미치지 못해 그때그때 피하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이 탄식처럼 그렇게 대답했다. 노숙이 뭘 생각했는지 문득 물음을 바꾸었다. 황숙께서는 앞으로도 이곳에 머물러 계실 작정이십니까? 우리 주공과 창호 태수 오씨는 전부터 아는 사이라 하니 다음에는 그리로 의지해 가볼까 합니다. 공명은 유비도 처음 듣는 소리를 해댔다. 노숙이 속을 드러내게 만들려고 짐짓 둘러댄 말이었다. 그러나 노숙도 얼른 속을 드러내지 않고 넌지시 물어올 뿐이었다. 오씨는 양식도 넉넉하지 못하고 군사도 적어 스스로를 지켜가기도 힘드는데 어찌 다른 사람까지 받아들이겠습니까? 오신의 땅이 비록 오래 있을 곳은 못 되나 이제 잠시 기댈 만은 하겠지요. 뒷일은 따로이 좋은 길이 나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여전히 시치미를 떼며 마치 유비가 오래전부터 창호로 갈 뜻을 정해 놓은 듯 말했다. 그러자 마침내 노숙이 먼저 제 속을 드러냈다. 우리 손장군께서는 강동 여러 군을 범처럼 걸터 타고 계시는데 군사는 날래고 양식은 넉넉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손장군께서는 어진이를 우러르고 선비를 예로 맞으시니 강동의 영웅들이 모두 그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께서 주군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계책으로는 믿을 만한 이를 보내 동호와 약조를 맺고 함께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입니다. 바로 공명이 기다리고 있던 말이었다. 공명은 속으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 번 더 뜸을 들였다. 우리 주공과 손장군은 예부터 서로 가까이 지낸 바가 없으니 가봤자 공연히 언설만 허비하게 되지 않을는지요. 거기다가 동으로 보낼 만큼 믿을 만한 이도 따로 없으니 걱정입니다. 선생의 친형님께서 지금 강동에 모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틀림없이 선생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따로이 믿을 만한 이가 없다면 선생께서 몸소 가보도록 하시지요. 제가 비록 재주 없으나 선생을 모시고 동으로 가서 손장군과 함께 큰일을 의논할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습니다. 공명 쪽에서 빌붙어야 할 일을 오히려 노숙 쪽에서 열을 올려 권한 셈이었다. 공명은 어지간히 됐다 싶었으나 이번에는 유비가 또 능청을 부렸다. 공명은 내게 스승이나 다름없는 분이니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 먼 곳까지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노숙이 2번, 3번 권해도 공명이 동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실로 공명과 손발이 잘 맞는 능청떨기였다. 일이 급합니다. 바라건대 명을 받들어 강동에 한번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이윽고 공명이 스스로 나서 유비에게 정했다. 그제서야 유비도 못 이긴 채 공명이 가는 것을 허락했다. 노숙은 곧 유비와 유기를 작별하고 공명과 더불어 동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그로부터 60년 가까운 세월을 반복 무상하게 이어갈 유씨와 손과의 동맹이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뒷날 조조는 단가행 또는 횡삭부시라고 불리는 노래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달은 밝고 별 드문데 까맣까치는 나무로 갔다네. 어떤 사람은 그 구절을 단순히 조조가 그 노래를 짓던 밤에 우연한 풍경 하나를 읊은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대개는 달리 풀이한다. 곧 달은 조조 자신이요 달빛에 가리워 드물어 희미해진 별은 점차 사라져가는 군웅들이며 남쪽으로 날아가는 까마귀와 까치는 유비와 손권을 가리키는 것이란 풀이이다. 이제 와서 조조의 원래 뜻을 밝히는 것은 어려우나 적어도 당시의 형세로 보면 조조의 엄청난 군세에 놀라 유비에게 다급하게 사람을 보낸 손권이나 그런 손권에게 황망하게 달려간 유비는 달빛에 깨어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나 까치에 견주어질 법도 하다. 시상으로 가는 배 위에서 공명과 노숙은 손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의 의논부터 맞추었다. 선생께서는 우리 손장군을 뵙더라도 결코 조조의 군사가 많고 장수가 흔한 걸 바로 말씀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혹시라도 조조의 군사에 놀라 손권이 항복하려 들까봐 두려운 노숙이 공명에게 미리 주의를 주었다.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일이 그렇게 되는 게 노숙보다 10배, 100배나 더 두려운 공명이 빙긋 웃으며 노숙을 안심시켰다. 자경의 당부가 아니라도 이 양에게는 미리 생각해둔 말이 있습니다. 그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노숙도 마음이 놓이는 듯 그 일로 더 당부를 하지 않았다. 이윽고 배가 시상에 이르자 노숙은 공명을 역관에서 잠시 쉬게 하고 혼자서만 먼저 손권을 보러 갔다. 그때 손권은 문무의 여러 관원들을 모아놓고 당상에서 의논 중이었다. 노숙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급히 불러들여 물었다. 그래, 자경께서 강화로 가서 허실을 알아보니 어땠소? 대략은 알아봤습니다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이 그렇게 대답하자 손권은 조조에게서 온 글 한 통을 가져오게 하여 노숙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어제 조조가 사신을 통해 이 경문을 보내왔소. 나는 먼저 그 사신을 돌려보내놓고 앞일을 의논 중인데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소이다. 자경께서도 한번 읽어보시오. 노숙은 손건이 내미는 경민을 받아 읽었다. 거기 담긴 뜻은 대략 이러했다. 나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조칙을 앞세우고 죄 있는 자를 치러 왔소. 우리 군사의 깃발이 한번 남쪽에 나붙기니 유종은 스스로 두 손을 묶고 항복했고 형주 양주의 백성들도 바람에 쓸리듯 모두 귀순하였소. 이제 내게는 사나운 군사가 100만에 뛰어난 장수만도 전이나 있소이다. 장군께 바라는 바는 강화에서 나와 만나 사냥을 하면서 함께 유비를 치자는 것이요. 그런 연후 그 땅을 나누어 길이 화친을 맺는다면 그 안이 좋은 일이 있겠소이까. 부디 멀찍이서 보고만 계시지 말고 속기 좋은 회답을 내려주시기 바라오. 한편으로는 겁을 주고 한편으로는 달래는 글이었다. 읽기를 마친 노숙이 손권에게 물었다. 주공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여럿과 의논해 보았으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소. 손건이 무거운 어조로 그렇게 대답했다. 적잖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색이었다. 허울 좋은 말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욕스런 항복이나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싸움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게 그 까닭인 듯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무사람들 속에서 문득 장소가 일어나 말했다. 조조는 100만의 무리를 거느린 데다 천자의 이름까지 빌려 사방을 평정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는 것은 전명과 이치에 따르는 일이 못됩니다. 거기다가 주공께서 큰 세력으로 조조에게 맞설 수 있게 해준 것은 장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조가 이미 형주를 얻었으니 장강의 험난함은 그와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 맞싸우기 어렵게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계책일지 모르나 지금으로서는 항복하는 게 가장 나을 듯합니다. 동호의 원로로서 손책의 고명까지 받은 장소가 그렇게 말하자 그때껏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모사들도 속을 드러냈다. 자포의 말씀이 바로 하늘의 뜻과 맞습니다.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나 손권은 무겁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 부영 3대에 걸친 장업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는 무게로 그를 짓누르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장소가 그런 손권에게 다시 말했다. 주공께서는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곧 동호의 백성을 평안케 하고 강남의 6군을 보전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손권은 깊게 머리를 수그린 채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30도 안 된 나이로는 드문 침착함과 아울러 만만찮은 수성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윽고 말없이 일어난 손권은 갑자기 옷을 갈아입겠다며 방을 나갔다. 노숙이 얼른 그런 손권을 뒤따랐다. 아무도 없는 외딴 방에 둘만 있게 되자 손권이 문득 노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경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어느 정도 노숙의 뜻을 짐작하고 있는지 손권은 무언가 다른 말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노숙이 결기 어린 목소리로 물음에 대답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 주공을 그르쳐도 크게 그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조조에게 항복할 수 있어도 주공께서는 결코 항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반가운 중에도 영문 모를 소리 나는 듯 손권이 다시 물었다. 노숙이 열 올려 까닭을 설명했다. 이 노숙 같은 무리가 조조에게 항복한다면 조조는 저의 벼슬을 올려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곧 주도 군도 잃지 않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주공께서 조조에게 항복한다면 다릅니다. 어찌 조공에게서도 돌아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레짜 겨우 후회나 봉해질 것이고 수레 한 대에 말 한 필 시중들며 따르는 잘했지 서너질 것입니다. 남면하고 앉아 스스로를 고 왕이 자기를 가르쳐 하는 말 고라 부르기는 영영 틀린 일입니다. 저 사람들의 말은 모두 자기만을 위한 것이니 결코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공께서는 어찌 대계를 정해 저들이 딴소리를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손건이 단식하듯 말했다. 저들의 말이 내 바람에 크게 어긋나는 것도 사실이요. 자경께서 말씀하신 대계가 바로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같소. 아마도 하늘이 내게 자경을 내려주신 것 같소. 그러나 조조는 얼마 전에 원소가 이끌던 무리를 모두 얻은 데다 이번에는 또 형주의 군사들까지 아울렀소. 그 세력이 너무 커서 맞싸워도 당해내지 못할까 실로 두렵소. 노숙이 그런 손건을 격려하듯 그때껏 미뤘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일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강화에 갔다가 제갈근의 아우인 제갈량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 물으시면 조조군의 허실을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와룡 선생이라 불리는 그 제갈량이 여기 와 있단 말이요. 손건도 제갈량의 소문을 이미 들었는지 반갑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역관에서 쉬고 있습니다. 노숙이 그렇게 대답하자 손건은 기쁜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갈량을 보는 일만은 그리 서둘지 않았다.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가니 불러볼 수가 없겠소. 내일 문무의 관원들을 모두 모아 장하에서 먼저 우리 강남에 빼어난 이들을 만나보게 한 뒤에 그를 당상으로 불러 이를 의논해 봐야겠소. 어떤 면에서는 나이든 노숙보다 더 신중한 태도였다. 와룡은 세치혀로 강동을 일깨고 와룡은 세치혀로 강동을 일깨우고 다음 날이 되었다. 노숙은 역관으로 찾아가 공명을 만나보고 또 당부했다. 오늘 우리 주공을 뵙게 되더라도 조조의 군사가 많다는 소리는 결코 하지 마십시오. 양은 때를 보아 알맞게 말하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없을 것이니 마음 놓으십시오. 공명이 빙긋 웃으며 한 번 더 노숙을 안심시켰다. 그제서야 노숙은 먼저 강동의 인걸들을 모두 모아놓은 장막으로 데려갔다. 전날 손건이 시킨 대로였다. 공명이 장막에 이르러 보니 장소 공을 비롯한 20명 남짓의 문무 관원이 높은 관에 띠를 두르고 옷매무시를 가지런히 하여 앉아 있었다. 공명은 그들과 하나하나 만나 서로 이름을 대고 인사를 나눈 뒤 손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장소를 비롯한 강동 사람들은 공명의 풍채가 당당하고 우뚝하며 사람됨이 헌걸찬 걸 보고 곧 그가 세객으로 자기들을 달래러 온 것임을 알아보았다. 장소가 먼저 그런 공명의 길을 꺾어 보려는 듯 입을 열어 넌지시 걸고 들었다. 장소는 강동에 보잘것없는 선비옷이다만 선생께서 융중에 높이 누워 계신다는 소문을 일찍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때 선생께서는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에 견주셨다는데 정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언제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견주어 나타내는 데 써온 말입니다. 제갈량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소는 기다렸다는 듯 그 일을 물고 늘어졌다. 요사이 듣자 하니 유해주께서는 3번이나 선생의 초례를 찾아보고서야 겨우 선생을 얻고는 마치 고기가 물을 얻은 듯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는 형주와 양양을 손에 넣고자 하면서였는데 이제 그 땅은 도리어 조조에게로 넘어가 버렸으니 어찌된 셈입니까?
관중과 아기 같은 인물이 왜 이 꼴이냐는 투의 빈정거림이었다. 공명은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장소는 송건이 거느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사를 할 수 있다. 만약 먼저 이 사람을 꺾지 못한다면 어떻게 손건을 달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어조로 장소의 말을 받았다. 내가 보기에 한 쌍의 땅을 얻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공 유예주께서는 인의를 몸소 행하는 분이시라 차마 같은 유씨의 땅을 뺏지 못하고 오히려 힘써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결국 형주는 어린 유종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바 유종은 못나게도 아첨하는 말만 믿고 몰래 조조에게 항복하여 조조의 세력을 이토록 크게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화의 자리를 잡고 따로 조조를 칠 좋은 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를 등한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님은 누구라도 쉬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소는 그 정도의 말로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쯤은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심술궂게 공명의 말을 받았다. 일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바로 선생의 말과 행동이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선생은 스스로를 관중의 악의에게 견주었으나 관중은 황공을 도와 제후들을 억누르고 어지러운 전하를 단번에 바로잡았으며 악인은 힘없는 연나라를 떠받치어 제나라에 70여성을 떨어뜨린 인물입니다. 실로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바로 잡을 만한 재주를 지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어떠합니까? 조례에 머물러 있을 때는 풍월이나 즐기고 무릎 쓸며 높이 앉았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세상에 나와 유예주를 돕게 된 마땅히 천하의 무생령을 위해 이로움을 더하고 해로움을 덜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역적의 무리를 없애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유예주만 해도 선생을 얻기 전에는 그래도 전하를 종행하며 의지할 성 몇 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생을 얻고 난 뒤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모두 선생을 우러러 보았으며 기가 석자 되는 어린아이들도 유예주께서 선생을 얻은 것은 호랑이나 표범의 등에 날개가 돋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습니다. 한실은 다시 일어나고 조씨는 곧 멸망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든가 한껏 공명을 죽이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공명이 아파할 곳을 골라 건드리고 있었다. 장소는 이어 말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조정의 옛 신하들이며 살림에 숨어있는 선비들까지도 하늘 가득한 구름이 걷혀 해와 달의 밝은 빛을 우러를 수 있기를 눈을 씻고 기다리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물불 속에 빠진 듯한 이 백성을 건져내고 전하를 이부자리처럼 편안한 곳에 두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선생뿐이라 믿으며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유예주로 가신 선생은 조조의 군사가 한번 나타나자마자 바람에 휘몰리듯 달아나니 위로는 유포에게 보답하여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아래로는 유포의 외로운 아들을 도와 그 땅을 보전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또 유예주는 유예주대로 신야를 버리고 번성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번성을 버리고 오는 중에 당양에서 조조에게 패하고 이제는 하구까지 쫓겨와 그 몸둘 땅도 없을 지경입니다. 이는 유예주께서 선생을 얻은 뒤가 얻기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되니 관중과 아기가 언제 그 주인을 이렇게 섬겼습니까? 다만 이것은 저의 어리석고 굳은 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몰라서 한 말이 있으면 깨우쳐 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공명이 꼼짝없이 무한을 당하리라고 믿었을 만큼 빈틈없는 장소의 말이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거꾸로
공명은 어이없다는 듯 관중을 돌아보며 좌중을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다. 대붕이 만리를 나는 뜻을 하찮은 새떼가 어찌 수 있겠소. 그 일은 비우컨대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소. 사람이 큰 병에 났을 때는 먼저 미움과 죽을 먹게 한 뒤에 부드러운 약부터 써야 할 것이오. 그리하여 장자와 폐부가 제대로 움직이고 몸이 점차 회복이 되거든 고기를 먹여 그 힘을 돋구고 비로소 독한 약을 쓰는 법이요. 그래야만 병의 뿌리를 아주 뽑고 사람을 온전하게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요. 만약 병자의 기운과 맥박이 제대로 추스려지지도 않은 때에 서둘러 기름진 음식을 먹이고 독한 약을 쓴다면 그 병자를 구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외다. 우리 주인 유예주께서는 지난날 연암에서 피해 유표에게 의지하게 되었으니 군사는 천을 채우지 못하고 장수는 관우와 장비에 조언이 있을 뿐이었소. 비유에 말하자면 병이 깊고 오래되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소이다. 신야는 산골의 작은 현으로 백성의 수는 적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하니 잠시 빌려 몸을 쉴 땅일지언정 어찌 눌러앉아 오래 지킬 수 있는 땅이었겠소. 그래도 유해주께서는 방망에서는 불을 지르고 백화에서는 물을 써서 하우동과 조인의 무리를 염통과 간이 터지도록 놀라게 했습니다. 병갑은 갖추지 못하고 성곽은 튼튼하지 못하며 군사는 조련이 되지 못한 데다가 양식마저 될 수 없는 처지에서 그 같은 승리를 거두었으니 관중과 아기가 살아와서 군사를 부렸다 한들 그보다 더할 수는 없었을 것이외다. 거기다가 유종의 조조에게 항복한 것은 실로 유해주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요. 오히려 형주의 어지러움을 틈타 같은 종친의 기업을 빼앗는 일은 차마 할 수 없다 했으니 그야말로 대인이요 대의가 아니겠소이까. 또 자포께서는 당양에서 패한 일을 말씀하셨으나 마찬가지로 그 일도 유해주의 대의함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로움을 쫓는 수십만의 백성들이 어린 것을 업고 늙은이를 부축하여 뒤따름에 차마 그들을 버리지 못해 하루 10리밖에 가지 못한 탓에 조조의 군사들이 따라잡을 수 있었던 까닭 이외다. 백성들을 버리고 급히 진군하여 강릉을 차지했으면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기꺼이 백성들과 함께 하다 패하는 쪽을 택하셨으니 실로 그보다 더 큰 어짐과 의로움이 어디 있겠소이까. 더군다나 설령 군사가 적보다 적지 않더라도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매양 있는 일이외다. 지난날 고 황제께서는 여러 번 항우에게 지셨으나 해화성 한 싸움에 이기심으로써 전하를 얻지 않으셨습니까? 또 한신은 좋은 계책으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그때까지 오래 고 황제를 섬기는 동안 다른 싸움에서는 그리 자주 이긴 편이 못 되었소이다. 공명은 거기까지 말해놓고 문득 장소를 쳐다보며 되로 받은 빈정거림을 말로 돌려주었다. 무릇 국가의 대계나 사직의 안위를 의논함에는 으뜸으로 정에 흔들리지 않은 모책이 서 있어야 할 것이요. 떠벌리고 부풀려 말하기 좋아하는 무리나 헛된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무리가 끼어들어 이리저리 함부로 말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법이외다. 그런 무리는 앉아서 말로 하면 따를 사람이 없으나 일이 닥쳐 맡겨보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 전하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기 때문이요. 장소는 끝.